황야에서 미시마 유키오. 장마철이던 어느 날 아침 6시쯤 밤새워서 하던 일을 겨우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있던 나는 머리맡 에어컨을 통해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침실 벽을 뚫어 에어컨을 설치한 이후 나는 그 사이로 들어오는 공사장 소음이나 선거운동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다. 아버지는 같은 울차리 안 별채에 살고 있었다. 노인네가 눈뜨는 시간은 이르다. 때에 따라서 나의 취침 시각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상 시각보다 더 늦은 적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커다란 목소리가 누군가를 향해 날아갔다. 이봐 자네! 그만둬! 아직 안에서 자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비몽사몽인 상태라 정확히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밖에 일하는 소리가 내 잠을 방해할까봐 아버지가 주의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의시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막 잠이 든 나를 깨워버린 셈이니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주의가 통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잠에 빠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거칠게 이어졌다. 이봐 자네! 그만두라고! 거기에 사람의 대꾸는 없고 뭔가 나무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인간인가 싶어서 나는 화가 났다. 이봐!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안 돼! 문이 부서지잖아! 비로소 나는 사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낮 동안의 수면을 위해서 햇볕을 차단하는 커튼을 무척이나 공들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머리맡에 시계 숫자판을 읽으려면 머리를 들고 눈을 가까이 가져가야만 했다. 7시가 다 되었다. 갑자기 남자의 새된 목소리가 들려오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울림으로 바뀌었다. 연극에서 문 열어! 문 열어! 하며 문짝 두드릴 때와 흡사한 소리였다. 격한 감정으로 치켜오른 주먹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침실에서 벌떡 일어나 나이트 가운을 걸친 후 목검을 쥐고 아내의 침실로 달려갔다. 아내도 이미 일어나서 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다. 얼굴을 봤어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우리들은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가정부와 하녀도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사이에도 부엌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것에 맞춰 자물쇠가 요란스럽게 삐그덕거렸다. 별채에 계신 어머니가 이미 110번으로 연락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도 전화를 걸려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잔뜩 찌푸린 아침이라 집안은 어두웠다. 하녀가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불 켜지 마세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 110번을 돌렸지만 통화 중이라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부엌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마침내 110번이 연결되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었다. 이윽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는데 어느 문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조용한 집안의 그 어지러운 소리만이 격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두드리는 소리는 아내의 침실에 있는 프랑스 창에서 들려왔다. 커튼에 가려져 있는지라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튼튼한 프랑스 창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울어대는 모습을 응시했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커튼은 마구 떨리고 문의 이음매는 튀어나갈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속 그 프랑스 창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다. 아래층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속삭이며 의논이 오갔다. 그때 집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내가 보러 가는 게 안전해요. 아내가 내 손에서 목검을 빼앗아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럼 내가 맨손이 돼. 나도 목검을 가지고 올게.
나는 아내를 밀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에 있는 목검을 가지러 갈 작정이었다. 지금 서재는 텅 비어 어슴푸레하고 조용하리라. 먼저 목검을 찾아서 치고 유리가 깨진 곳을 살펴보러 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커튼이 내려진 서재의 희미한 어둠 속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다. 나는 목검이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목검을 찾아치고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연보랏빛 점퍼 차림의 그 사람은 무척 야위고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다. 잿빛 햇살을 받으며 이쪽을 보고 있는 청년의 얼굴은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청년은 커다란 녹색 백과사전 한 권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건 분명 책상 뒤쪽에서 뽑은 것이었다. 순간 나는 야릇한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학적이고 관념적인 광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겁낼 필요는 없어. 나는 오른손에 목검을 쥔 채로 물었다. 뭘 하려고 여기 온 겁니까? 청년의 창백한 얼굴은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당장이라도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먹이를 찾는 동물 같은 열정적인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보며 대답했다.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발짝 정도 가까이 다가서는 듯 보였으나 그것은 흔들리는 몸을 가누며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었다. 진정한 얘기를 해주세요. 진정한 얘기란 게 뭐죠? 청년은 헐떡거리면서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진정한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요. 뭐든 진정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자 생각한 것이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밀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관 셋이 들어와 청년을 에워쌌다. 진정한 얘기를 해주세요. 청년은 다시 한번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았다. 청년은 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분고분 서재를 나섰다. 한 경찰관이 청년의 손에서 녹색 백과사전을 빼앗았다. 사전 한쪽에 작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경찰관이 청년을 조용히 방으로 유도하여 나와 대화를 나누게 하려는 것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부엌문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청년의 등을 밀치며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청년은 방황했지만 새 경찰관의 협동작전은 훌륭했다. 팔을 잡는 법이나 어깨를 누르는 방법 등 기술이 능숙히 배어져 있었다. 나는 그때 뒤틀리듯 반항하던 청년의 표정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가 없다. 아마 똑바로 바라보기 힘든 표정을 하고 있었으리라. 미시마 씨! 미시마 씨!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여기까지가 집에서 일어난 일 중 내 눈으로 본 전부이다. 나중에 부모님이나 아내에게서 들은 얘기로 맥락을 맞춰보면 이렇다. 맨 처음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외출할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별채의 어머니였다. 보통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기척을 낸다. 그러면 하녀가 일어나고 난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부엌창 너머 획 가로질러 가는 한 그림자를 본 것이다. 어머니는 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헛간문을 열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아침 일찍 볼 일이 있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그에게 소리쳤다. 거긴 아니에요. 미시마가 용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안쪽 부엌문으로 가세요. 남자는 얼굴을 돌려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문 쪽을 슬쩍 쳐다보더니 안쪽 통로로 곧장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 어머니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를 깨웠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덧문을 밀어젖히고 뜰로 나갔다. 그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 순간 어머니의 내리에 수상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작년부터 두세 번 찾아와 나에게 면회를 요청했으며 그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쫓아버렸던 고집스러운 그 청년의 얼굴이 틀림없었다. 그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다시 꾸짖어서 돌려보내겠지 하고 어머니는 안도했다. 뒤쪽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돌연 부엌문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110으로 빨리 연락해.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사태를 알아차리고 전화기로 달려갔다. 110번은 금방 응답했다. 그러나 주소는, 가는 길은, 근처에 알맞은 건물은, 자물쇠는, 현재 상황은 등등 질문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줄곧 전화기에 매달려 있었다. 한편 뜰에서 뒤로 돌아간 아버지는 부엌문으로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남자에게 소리쳤고 그 목소리가 내 잠을 깨웠던 것이다. 아버지는 부엌문을 부숴버릴 것 같은 기세를 보고 남자에게 소리쳤다. 가택 침입이 되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남자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미시마에게 용건이 있다면 내가 전해주겠어. 아버지는 다시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미시마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겠다는 거잖아. 전해주는 건 안 돼요. 제가 직접 본인에게 얘기해야 해요. 남자는 그렇게 내뱉고서 부엌문에 문을 부딪히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소리까지 지르면서. 그 모습에서 보통 때와는 다른 폭력의 낌새를 느낀 아버지는 전화를 걸게 하려고 서둘러 어머니에게 되돌아갔던 것이다. 남자는 부엌문 부수는 일을 단념하고 바깥들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아내는 침실 프랑스 창을 살짝 열고 앞뜰에 서서 소리치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남자 쪽도 아내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된다. 아내 역시 전에 그 얼굴을 보아서 알고 있었다. 몇 번인가 쫓아보냈던 그 청년이 이런 이른 아침에 뜰에 와 있다는 사실에 아내는 놀랐다. 그녀가 안으로 뒷걸음질치며 프랑스 창을 닫아 걸었을 때 목검을 쥔 내가 들어선 것이다. 아내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봤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때이다. 우리들이 아래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 남자는 2층 외벽으로 올라가 방금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던 프랑스 창을 두드렸다. 아무리 해도 그 문 역시 열리지 않자 다시 벽을 타고 옆에 붙은 내 침실 창문 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유리창을 주먹으로 부수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자물쇠를 푼 후 이방 저방을 가로질러 내 서재에 이르렀고 책상 뒤에서 백과사전 한 권을 꺼내 읽고 있던 것이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제9권의 쿤에서 켄치에 이르는 부분이었다. 그는 무슨 항목을 찾으려 했을까? 아니면 그냥 제9권을 뽑아둔 것은 우연한 선택이었을까? 아니, 그는 그것이 백과사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나 있었을까? 침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는 110번에서 강요하는 질문에 매달려 있던 어머니의 귀에도 들렸다. 큰일 났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빨리. 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경찰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마침내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긴 통화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순찰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초조감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잠옷 차림 그대로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 모퉁이를 돌아 완만한 비탈길로 올라갔을 때에야 안면 있는 나이든 순경과 맞닥뜨렸다. 순경은 맞은편에서 경찰봉을 흔들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빨리요. 뛰어야 해요. 어머니가 소리치자 순경은 그제야 뛰기 시작했다. 마침 순찰차도 도착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둘이 가세해 경찰관은 세 사람이 되었다. 한편 아내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내 뒤를 따라오려다 부엌문 두드리는 소리에 되돌아갔다. 문은 다시 심하게 흔들렸고 이봐, 이봐 하며 부르는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금방 알 수가 없었다.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와 함께 3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비옷을 벗고 나서 정중하게 신을 벗었다. 그냥 신은 채로 들어오세요.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깔끔하게 벗겨졌다. 새 경찰관은 아버지와 아내를 따라 서재로 올라갔다. 내가 남자와 대치하고 있던 시간은 1분도 채 안 되었던 것 같다. 나와 아버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을에 정해져 있는 조서를 받았다. 그것이 2시간 가까이나 걸렸다. 조서를 쓰는 동안 햇살이 잘 닦인 조서실 유리창으로 번지듯 퍼져들어와 그 일대가 환해졌다. 경찰은 법률상의 제명을 붙여 이른바 사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서면상의 절차를 이어갔다. 나는 거기에 전혀 이의가 없었다. 범인의 행위에 인도적인 동정을 품거나 사법의 너그러움을 바라거나 할 만한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어찌됐든 범인은 내 가족의 평화를 위협했다. 범인은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만약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자라고 한다면 그 치료와 격리에 온 힘을 다해야만 한다. 어쨌든 사건은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다. 조서가 끝난 뒤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한 형사가 대지를 위해 범인을 데리고 왔다. 그는 여전히 청결한 연보라빛 점퍼 차림이었지만 얼굴빛은 아까처럼 그리 창백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손은 이미 치료를 받아 붕대가 곱게 감겨 있었다. 범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들이 서성대는 책상 사이로 끌려다녔다. 이어서 경찰관이 그를 데리고 가버렸지만 그 얼굴에는 뭔가 의기양양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앉아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전처럼 필사적으로 구걸하는 듯한 절실함은 없었다. 나는 거기에서 평범한 타인의 얼굴을 보았다. 범인이 가고 나자 나는 그의 팔뚝에 빨간 완장이 들려져 있는 이유를 물었다. 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요즘 피해자는 특별한 사람이 많았어요. 보통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저렇게 완장으로 금방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1~2시간 눈을 붙였다. 오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둘 필요가 있었다. 잠에서 깼을 때 바깥은 따가운 여름 햇살로 가득하여 이슬비 때문에 어슴푸레하던 아침은 먼 환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온종일 나의 내리에서는 어둑어둑한 서재에 나타났던 그 무섭고 창백한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생각해보면 소설가라는 것이 되고부터 이런 이상한 손님들에게 1~2번 당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되도 않는 것을 무기 삼아 공갈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공갈치러 온 사람은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 약간의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해 오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나는 심한 적의와 증오를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그 비열한 심정과 접촉했다는 사실로도 내 몸까지 더럽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악취가 살갗에 배 씻어도 그 냄새에 감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그 창백한 얼굴에는 악의 냄새는 조금도 없었다. 따라서 내 마음에도 적이나 투지가 생기질 않았다. 서재에서 목검을 쥐고 대치한 상황에도 나는 백과사전을 펼쳐든 채 떨고 있는 그 허약한 난입자에게 달려들어 공격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동정이라든가 인간주의적인 마음 따위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를 영험한 인물로 착각해서 몇 번씩이나 거부당하고도 끈질기게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법까지 어긴 범인의 행위가
나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기를 받고 뿌듯해할 만큼 인기에 굶주려 있지도 않다. 내 기분은 다른 것이었다. 사람이 없어야 할 내 서재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창백한 얼굴을 한 청년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의 그림자가 거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껏 광인이었던 적이 없다. 문학열에 들떠있던 20대 초반에도 좋아하는 작가를 무턱대고 찾아가 면회를 요청해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면회를 거부당했다고 해서 그 작가 집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여 서재를 물색하고 하필이면 백과사전을 펼쳐보는 따위의 행동도 해본 적 없다.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그와 유사한 생각조차 떠올려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정도로 타인에게 열광해 본 경험이 없다. 나는 광인의 세계에 친근감을 가진 적도 없을 뿐더러 광기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한 일조차 없었다.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심리에 흥미를 가질 때는 그것이 예술 작품의 질서와 논리적 일관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소설을 써서 세상에 판다는 일이 무척이나 이상하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된다. 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방사하고 있는 것일까? 예술가는 분명 술을 파는 사람과 닮은 구석이 있다. 그의 작품에는 술 성분이 필요하고 술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음료를 파는 일은 그의 직업을 스스로 모독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취기를 파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이 술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고 하룻밤 취기를 즐긴 뒤 술이 깨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술이라는 걸 모른 채 유익한 음료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익숙치 않은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는 등 뒤끝이 언짢아지는 일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은 청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 단지 내가 들은 것은 그의 부모가 무척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고 그는 도쿄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런 광기가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분명 고독하게 자란 사람일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같은 광기에도 여러 가지 발현 형태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은 나의 문학 작품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내 작품으로 마음껏 망상을 펼치다가 결국엔 나를 습격하는 일 따위는 벌이지 않았을 테다. 소설을 읽는 것은 고독한 작업이며 소설을 쓰는 일도 고독한 작업이다. 활자를 매개로 해서 우리들의 고독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독으로 스며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그 스며들어가는 기괴한 현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난입자 덕분에 그 광기 덕분에 나는 그 창백한 얼굴에서 결코 작가가 볼 수 없는 독자의 얼굴을 본 듯하다. 비록 그때 그가 읽고 있던 건 백과사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광기를 키워온 그의 고독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타인의 고독을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일은 무서운 것이지만 작가에게 있어서 그것은 덩굴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평소 너무 고독한 인간에게는 어떤 불길함을 느껴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의 정령은 내 작품을 통해 밤낮 가리지 않고 고독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가능하면 밝고 쾌활하고 농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모르는 나는 음침하고 낡아빠진 양복을 입은 공무원처럼 어두운 처마 끝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고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다. 그 청년의 창백한 얼굴에도 고독의 병균이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사람은
뭔가 사소한 손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말투 하나에도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고독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격리되고 만다. 그렇다. 지금부터는 다소의 경멸과 친근감을 합해서 그 녀석이라고 부르자. 그 녀석이 아침에 일어난다. 아마 이빨 정도는 닦을 것이다. 그 치약에 숨이 막힐 때쯤 그 녀석의 입안은 이미 고독의 재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녀석이 손수 된장국을 끓인다. 된장국이 끓어 넘쳐서 가스불 위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 그때 그 녀석의 콧구멍은 고독의 냄새로 가득 채워진다. 변소 안에도, 만원 전차 안에도, 쓰레기통 안에도 어디나 고독이 충만해 있다. 그 녀석이 담배를 사면 그 담배는 분명 축축히 젖어 있어 좀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그 녀석이 출근하러 나가면 신문사의 윤전기 냄새는 세계 종말의 냄새를 풍긴다. 그 녀석이 책상 서랍을 열면 거기에서도 고독이 금세 얼굴을 들이민다. 그리고 그런 고독과 함께 언제나 내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녀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경찰관은 나에게 그 녀석의 주소 따위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그 녀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녀석은 내 마음에서 온 것이다. 내 관념의 세계에서 온 것이다. 그 녀석은 내 그림자이고 메아리이다. 사실 내 마음은 그 녀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 색은 아니다. 소설가의 마음은 광대하여 거기에는 비행장도 있고 정거장도 있고 중앙역을 에워싸고 있는 도로도 사방으로 나 있으며 빌딩가가 있는가 하면 상가도 있다. 병목도로가 있는가 하면 주택지역도 있다. 야구장도 있고 극장도 있다. 어떠한 좁은 길도 나는 외우고 있다. 내 이 마음의 지도는 늘 정성껏 접혀진 상태로 있다. 그러나 그 지도에는 내가 평소 등한시하고 있는 광대한 지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그 지역을 등한시하며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살고 있지만 그 소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 마음의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광대한 황야이다. 내 마음의 일부임이 틀림없지만 지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몹시도 황폐한 미개척지이다. 그곳에는 울창한 수목도 자라나는 화초도 없다. 여기저기 드러난 바위 위로 단지 바람이 지나면서 모래를 뿌릴 뿐이다. 나는 그 황야의 소재를 알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 그곳을 찾아가 본 적이 있고 또다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 그 녀석은 그 황야에서 온 것이다.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녀석은 나에게 진정한 얘기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얘기를 했다.